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이현주 의원님, 예, 우리 또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개인 유튜브가 저희보다 3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두 배. 아니, 훨씬 좀 늘려야 돼요. 제 언중유골이라고. 언중유골. 네. 이현주의 언중유골. 네, 개인 유튜브 하는데 네. 이거 한 작년 가을 네. 쯤부터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바빠가지고 또 쉬었어요. 아, 쉬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다시 본격적으로 네, 핫한 또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대항고래 대항사기 나오면서.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오늘 그 의원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질문지를 짜면서 들어갔더니 언중유골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리뷰를 좀 하고 왔어요. 아, 남의 그러셨구나. 유튜브 먼저 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세요. 저 바로 구독했어요. 네. 저희 시청자 몇 명 안 되지만 다 구독하게 제가 네, 독려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소마시도 하고 바로 네. 들어갈게요. 네. 아니 또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성장과 회복 약간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신 이 계엄과 내란을 진압하고 다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경제 쪽에 중추적인 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경제 상황 점검 단장하고 그다음에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위원장. 경제 상황 단장.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것만 체크를 했어요. 나머지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장 전략위원장. 성장 전략. 네. 이거 좀 이재명 대표 어제 교섭단체 연설. 이제 메인은 모든 언론이 다 그 핵심을 그쪽으로 잡았거든요. 이제 이 대표가 실용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약간 그 반도체 관련 52시간 특별 특례법. 이것도 사실 그런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오늘 페이스북 보면 우리는 그렇죠? 기본 사회가 목적이고 성장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사회는 장기적 비전이죠. 일종의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이상 사회 이런 거죠. 사실은 뭐 당장 어떤 구체적인 뭘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 이게 이제 이상적인 사회죠.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일단 좀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린 지금 다 같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성장을 다시 성장 기조로 회복하고 그래서 뭔가 성장에 가는 속에서 그 기조를 먼저 회복을 하고 그런 성장에 가는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이상을 향해 간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위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위기, 그 왜 대외적인 이런 걸로 인한 위기도 있죠. 관세 전쟁, 그다음에 중국의 밀어내기, 중국의 과잉 생산을 밀어내기.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우리 따라온 상태고,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어떤 효자 산업들이 다 지금 아차하면 다 몰락하거든요. 지금 철강, 석유화학 전부 다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다 사양 산업이니까 우리 그냥 포기하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나중에 있잖아요.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후회하고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쇼어링도 하고. 유럽이 지금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업 기반은 포기하면 안 된다. 기반을 가지고 가되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남들을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니면 지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AI나 이런 데 대폭 투자를 해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나. 남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도 거기 올라타야 된다. 사실은요. 어떤 산업이든 상승기에 있을 때는 우리 조금 늦었어요. 한 몇 년 늦었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이게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그 올라탄 사람들 중에서 올라탄 나라 중에서 누가 1등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미국이 제일 유리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2등, 3등, 4등 이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폭적인 투자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이제 AI가 보편화되면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지금하고 노동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기본 사회가 절실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이상과 비전으로 향해서 가되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성장을 아주 이 성장의 어떤 기조를 다시 높이면서 정말 우리가 폭발적으로 앞으로 갈 때 그때 가서 아마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기본 사회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추진해 가죠. 아, 제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보다 의원님의 설명이 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 말씀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결국은. 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네. 전체를 종합적으로 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해서만큼은 또 제가 이제 또 기업인 출신이시고. 네, 오늘 저는 훌륭하십니다. 신념이 있죠. 신념이 네. 저는 성장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렇죠. 좀 사실은 약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거기 많이 치우쳐 있죠. 지금 현재로서. 성장에. 네. 야, 이거 롤 배분까지 하셨어요? 네. 롤이 서로 다르죠. 네, 롤이. 제가 너무 일적으로 막 가면 또 당내에서 잠깐만 이러면서 견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이제 관로까지 쌓이셔서 네. 저희가 뭐 좀 약간 다락방 채널에서 많이 안 보지만 제가 네. 이 대표님한테 이 클립은 꼭 잘라서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장면, 네. 이 성장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 네, 이재명 대표님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저는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우리는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맞아요. 이 어떤 잠재 성장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쪽으로 한쪽으로든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저는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뭐 제가 워낙 정치적 비중이 미미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듣질 않던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때도 보면 너무나 약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너무 심하게 우리가 10년 이상을 저는 우리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전까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상당히 잘 갔어요. 그렇죠. IT 깔았죠. 네, IT 깔고 우리가 막 앞서갔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전에는 그 정도로 앞서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그것을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하고 뭐하고 하면서 쫙 갔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뒤부터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 출발은 뭔가 경제 성장 막 가는데 이제 금융 위기 이후로 약간은 힘이 빠지면서 그 뒤로부터 사실은 큰 그게 없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가면서 사실 우리의 주력 산업을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선해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력 산업 구조조정했죠. 근데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본적인 거 갖고 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고 이걸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비판했는데 해운회사를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적인 한진해운 그냥 좀 그 당시 어렵다는 이유로 날렸죠. 청산했고요. 대우조선하고 저희 합병하고. 그다음에 조선도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때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 대우 이런 걸 잘 못해줬죠. 하청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겼는데 맞아요. 이거를 말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조선의 숙련공들을 키웠어야 돼요. 근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못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못 주는데 이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잔뜩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선 산업의 숙련공들 내국인 숙련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자기 나라에 지금 군함 하나 못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군함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전 세계가 지금 전략 산업에 대해서 조선도 포함시키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북극 항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북극 항로 가려면 세빙선 필요하고 그렇죠. LNG 하려면 LNG선 필요하고 맞아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만들려면 어쨌든 숙련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모자라요. 이게 조선업이 그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다시 상승세에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데 이걸 사이클이라는 걸 모르고 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박근혜 시대 때요. 그냥 맞아요. 정리해버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노동자들 정말 이거 못 주겠다라고 이제 노사간에 막 싸움이 있으니까 국가가 그냥 회피해버렸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전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나오냐. 산업정책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 말이 있거든요. 이제는 옛날에 박정희 시대처럼 그때랑 좀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산업을 전략적으로 보고 이것을 치밀하게 기업과 노동자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진짜 어떤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차근차근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지금 각자 막 각 나라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가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국가끼리 경쟁하는 시대. 맞아요. 옛날 같으면 뭐 싼 거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사오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정말 이제는 산업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국가가. 그냥 대기업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제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태계. 네. 밑에 이제 협력업체, 소부장, 국산화, 그다음에 산학협력, 노동자들 다 같이 하나의 거대한 선단이 돼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어디 삼성전자 하나 도와주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격이 싸면 그 공급망에서 부품 같은 거 아무 데서나 중국에서 싼 거 가져와서 그냥 써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다 국산 우리나라가 어떤 근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일단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거지만 네. 집권을 해야 그 정책을 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집권하기 위해서 이게 내란을 좀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뭐 최근 얘기니까요. 그래서 집권하고 싶죠. 네. 지금 당내에서 집권하고 싶으면 사실상 1위 주자는 이재명 대표인데 네. 뭐 경쟁 필요해요. 경쟁 필요한데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 그러니까 최근 한 15일을 모아보면 네. 김경수 전 지사, 네. 김부겸 전 총리 네. 이제 공격이 막 훅훅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다가 어제부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키를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윤석열 임명했다. 내가 두고두고 후회한다. 그렇죠. 네, 네. 약간 사과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훈훈한 뭐 네, 이거 짜고 친 건가요?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문 대통령 저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좀 빨리 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조금 뭐 도대체 뭐 한 거냐? 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어쨌든 네. 더 계속 갔으면 갈등이 더 커질 뻔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머쓱해졌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선의의 경쟁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상대를 막 끌어내리는 이런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하향평준화 안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거죠. 경쟁하는 건 좋은데 그 내란 사태 일어날 때 다 뭐 했냐? 왜 다 가만히 있었어? 그렇죠. 네. 네. 우리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때 중야사냐하고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뭐 일극 체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일극 체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독재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어진 게 바로 그런
많은 것들을 거치면서 일어난 거죠. 맞아요. 네, 또 뭐 목숨 걸고 또 암살 당할 뻔도 물리적으로 했고, 암살당. 그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걸 같이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일국 체제나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경쟁이란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국가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보여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그냥 이재명 때리기로 일단.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마저도 저는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 맞아요. 아주 치열하게 각오를 하고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정말 이런 내란 사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겠구나. 그렇죠. 네, 나라가 정말 그렇죠. 망하는구나. 내란도 그렇지만 이 3년 동안에 아까 제가 쭉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독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업화 없었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통합의 정신, 네. DJP 연합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요? 여야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저는 그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리고 그분이 또 ICT 이 정보통신망을 미리 다 깔았잖아요. 그쵸. 안 그랬으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빠른 인터넷과 이런 걸 이용해서 반도체나 이런 여러 가지 IC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모바일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게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사실 평균적으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되고 해서 성공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역사에서 뭔가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만 되고 끝 이러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3년 동안 너무나 저는 특히 3년간 정말 이 골든타임에서 경제를 위한 이 시기에서 허송세월을 심하게 했다. 정말 앞에도 좀 그랬지만 이 3년은 진짜 참을 수 없다. 특히나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서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그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반기업, 반시장적인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랗다고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그죠. 네, 그죠. 네. 몇 안 되는 예언자. 네, 제가 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세상에 너무 심하게 정말 의사 뭐 2,000명 이런 거나 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R&D 자르고 네 R&D 그거 큰 정말 패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박사들 연구원들 다 외국으로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3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상황의 저성장으로 가고 있던 여기에 종집으로 완전 찍어버렸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노님 또 이게 옛날에 그 정유회사에 계셨잖아요. 네. 경제 쪽도 많이 아시고 네, 근데 네. 이번에 정유. 대한고래 석유화학도 하는데 정유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네, 석유화학도 석유화학. 하고 네. 태양광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 회사라고 얘기해달라고. 맞아. 이게 또 일반인들 잘 몰라요. 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게 시추 하나에 막 1,000억씩 하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탄핵 소추 안 됐으면 이거 제가 그랬죠. 또 낭비했을 거야 1,000억씩.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추를 해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추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게
사실요, 이 석유라는 것은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렇죠. 원래 자원이 자원 그 최고라는 자원 맞아요. 탐사 사업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확률이 되게 떨어지고 정말 무슨 어디 러시아라든가 어디 정말 중동 같은 데서 그냥 파면 무조건 나오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더군다나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지질학적으로도 약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시절에 왕들끼리 막 경쟁할 때 해상 무역하면서 그죠. 그래서 막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막 탐사하고 막 자원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할 때 이럴 때는 왕이 곧 이제 국가의 부가 다 왕 거잖아요. 그렇죠. 왕토 사상.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왕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죠. 아닌 말고지. 그렇죠. 네. 그리고 공산 국가에서도 국가가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가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옛날에 2차 대전 직후나 이럴 땐 좀 있었지만 그땐 미국이 좀 했죠. 그쵸. 그렇지만 지금은 다들 기업이 해요.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률 게임이고 도박이지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가가 예산 들여서 할 건 아닌 거죠. 이런 사업은.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국가가 관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산업 정책 측면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할 기업들이 있으면 밀어주자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그렇죠. 석유공사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거 할 건 아니고 또 더군다나요. 지금은 더욱더 안 해요. 확률도 떨어지지만 아까 제가 이미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유라는 게 뭐 발견이 매장 가능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장 가능성 20% 하면 그 안에 한 20% 석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지층 구조가 석유가 생길 수 있는 지층처럼 생겼을 가능성이 20%다. 이런 얘기예요. 파보기 전이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막상 시추해 보면 석유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번에 탄화수소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석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앞단에 있어야 될 증거물이 안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고 미미하다라는 거고요. 또 석유가 있어도 석유 양이 풍부해야 돈 들여서 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 품질이 좀 돼야 되고 거기다 그걸 파서 시장에 내다 팔 때 그 가격이 채산성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 많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어도 안 파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근데 우리는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도 안 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있지도 않았다. 있지도 않았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 석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굴지의 석유 기업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석유 회사의 그 자회사 였던 회사에 다녔는데 아람코 자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석유 회사들이 엄청난 규모의 이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트럼프 후원자들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뭘 하고 싶겠어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 정치인이 철저하게 그 이해관계 수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틀림없이 이제 무역하는 나라들한테 대가로 석유를 사거나 LNG를 사거나 이런 화석 연료를 사라고 강요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얘네 나 후원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시바 총리 LNG 사갔죠. 네. 미국 사라. 아니 뭐 다른 나라에서 사던 거 좀 줄이고 거기서 사야지 할 수 없죠. 일본이 섬이라서 LNG 많이 산다며요. 아니 우리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도 우리 에너지의 28%가 LNG입니다. 굉장히 많죠. 3분의 1 가까이 되니까요. LNG는 운반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눌러가지고. 맞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 응축시켜서 그래가지고 전용선으로 운반을 해야 돼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조선 사업. 조선 사업에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 조선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LNG라든가 미국의 셰일 석유죠. 셰일 가스에서 그것을 만든 석유를 갖다가 팔려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관세 압박을 하는데 그러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줘야죠. 그런데 우리 거 지금 파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나와도 그러니까 경제 나오고 발견도 되고 경제성도 있고 채산성도 다 있어도 네.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사 있어도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네.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뭘 근데 시추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몽리 부리는 건가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새 시장 돌아가는 거를 경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네요. 뭐 하자는 거지? 그러네요. 네,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거를 하면 의원님 또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그 확률이 높으니까 네. 또 의원님이 또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요. 네. 부산에서 이제 그 고향이 또 부산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부산에서 지금 최근에 전한길 씨, 저쪽 세이브 코리아. 네. 뭐 요새 저기 무슨 극우파. 무슨 역사 선생이라는 역사 강사, 한국사 강사. 예. 거기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막 극우파 정광훈하고 이제 떨어져 나온 영남 지역에서 네. 부산 뭐 5만 명 모였니 거기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쌍벽을 이루는 뭐 손현보 목사가 부산에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지 정광훈 목사하고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그냥 분열돼가지고. 근데 그쪽이 이제 전환길 스타 강사 오면서 더 커졌어요.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에 광주 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문수 이제 후보로 연동되면 광주 어디를 가요? 광주 금남로에 와서 도발적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계란 한번 맞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겠다. 사람들 별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요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 만약에 이제 된다면 후보가 된다면 가능성이 높지만 저쪽에 이제 극우파가 결집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 뭐 탄핵도 기각될 수 있다. 뭐 별말 다 나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 좀 세워야 됩니까? 일단 첫째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 100%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근거는 뭡니까? 네. 너무나 명백한 비상계엄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비상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준전시 사변.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 요건이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군을 동원했죠. 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군을 동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연합사, 한미연합사에 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상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죠?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우린 휴전 상태인데 군을 마음대로 동원한다? 그럼 만약에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북한이 도발했다. 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뭘 얘기할 무슨 거기서 무슨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후순위로서 이제 죄질이 되게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내란 범죄의 어떤 양태로서 굉장히 불순하다. 아주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주 지독한 놈들이다. 큰일 날 폭력적인 뭐 이런 걸 해서 죄질이 나빠서 중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은 탄핵을 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파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다투는 걸 딱 보면 탄핵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끝났어요. 그래서 100%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뭐 우리가 너무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그건 100%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내란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이제 체포를 하라고 했다 또는 발포를 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그 내란 우두머리의 범죄 죄질을 판단하는데 큰 사실관계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발포하라고 한 거랑 안 한 거랑 큰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군인들한테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도 큰 차이가 전화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만 했느냐. 그래서 계엄령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일일이 군인들한테 지시까지 했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 군사반란죄 수괴가 돼요. 아, 이제 반란죄 수괴. 네. 근데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때는 대통령 재직 시에는 기소가 안 됩니다. 내란죄만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 군사반란죄 수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거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군사반란죄가 내란죄보다 더 강합니다. 처벌이. 형량이요? 네.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기징역도 없습니다. 네. 물론 뭐 감형이나 이런 게 제가 자세하게 제가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뭐 이렇게 감면할 수 있겠죠. 하는데 일단 법정형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헌재에서 변론하는 걸 보니까 지금 탄핵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게 다 거기서 쓰일 테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또 대중들한테 자기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탄핵당할 만한 어떤 위헌적인 건 했지만 자기가 그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여론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저는 걱정할 건 뭐냐. 이 과정에서 선동을 해요. 그렇죠. 네. 그 우파들. 체포를 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동을 막 하는데 이 선동이 그냥 자신을 변명하고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굉장히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죽은 아이 대전에 그쵸.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모들에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약한 사람, 약한 대상,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하는 대상이잖아요. 8살 여자아이는. 그렇죠. 그래서 어리고 젊고 여성이고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하는 테러 내지는 어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난무한다 지금 큰일이다. 얼마 전에 순천에서 한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어떤 약간 그 사이코패스 같은 남자가 그죠 묻지마 살인을 한 적이 있죠. 맞아요. 그 고등학생 아빠 약 사러 갔다 오는 맞아요. 정말 그 아빠가 아파서 아버지 약을 사러 갔다 오는 여고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묻지마 그거를 해가지고 맞아요, 죽였잖아요. 흉기를 휘둘러서 너무 끔찍하죠. 지금 이런 게 자꾸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했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든 어떻든 간에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뭐냐면 폭력적 행위, 상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그 다음에 어떤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이런 폭력적 폭동, 난동 이런 거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회로 저는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너무 관용을 베풀어 왔어요. 저는 아주 심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사정 봐줄 필요 없다.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술 그렇지 마셨다. 않습니까? 중간에 뭐 했다. 그것도 문제죠. 그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책임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랑 격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폭력적인 어떤 선동이나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서부 지원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어떤 폭력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이 폭력성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별거 아니었다. 그걸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까지 같이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가 아니다. 국가의 질서, 국가의 공권력, 그리고 어떤 선량한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정치 집단이 무슨 보수예요? 웃기고 있네요. 저는 제가 약간 저는 민주 보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보수는 다른 어떤 걸 떠나서요. 이런 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어떤 뭐 진영을 떠나서 뭐 서부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저는 절대로 폭력적인 것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엄격하게 다 처벌해야 됩니다. 경리하고. 의원님이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순도 100% 보수라고 느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여성 의원들도 잘 안 나오고 최상병 저희 서울역에서 자주 봤잖아요. 아니 서울역에서 앞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집회하고 또 시청으로 오셔가지고 길바닥에서 저희가 또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름부터. 맞아요. 윤석열한테 잡혀갈 뻔했어요. 계엄 때. 최해병 때. 근데 제가 최해병 사건 때도 진짜 저는 이제 집중 취재 많이 했는데 놀랐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남성 의원들은 많이 와요. 왜냐면 이제 다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런 많은데 여성 의원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솔직히. 그렇네. 체력적인 면도 있어요 또. 맞아요. 또 그거는 뭐 차별이 아니라. 다른 집회는 사실은 잘 안 가는데 그거는 다른 집회는 꼭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그건 제가 빠짐없이 갔죠. 그리고 많이 도와드렸고 그분들 제가 또 해병의 딸이기도 하고. 맞아 말씀하셨어요. 연단에 올라서 아드님? 그리고 또 가족들도 얘기하고 아버지가 해병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엄마로서 아니 우리가 저는 사실은 징병을 그렇게 막 찬성하진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징병과 모병의 혼합제 정도는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 아이를 맡길 때는 이게 정말 국가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애국심에서.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가지고 누구 뭐 출세하는 거 도와주러 간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젊은 청년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청년이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저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고 정말 어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거나 하면 사실 정말 보수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책임지는 태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회가 이렇게 된 것 자기가 설사 억울하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래서 진짜 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군 어떤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정말 멋있는 대장은 자기가 다 이제 이순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총대 메고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그게 보수의 정신이거든요. 또는 포위되면 부하는 풀어줘라. 내가 혼자 죽겠다. 그렇죠. 뭐 이게 근데 좀 윤석열의 태도는 뭐냐? 나는 살겠다. 니들이 가서 다 잡혀가라 이거잖아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거잖아요. 아니 이번에 체포당할 때도 뭐 이런 보수가 다 있어. 이거 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짜가지 짜가. 가짜 보수 개인주의자.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 이건 이제 제가 근본 없는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근본 없는 세력이 돼가는 것이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거지. 아예 철학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실용도 아니고 뭐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근본 없는 세력이 되어가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말 보수들 어쩌라는 거냐.
진짜 보수들. 네, 어쩌라는 거냐? 누굴 믿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말 이 건강한 보수들이 갈 곳을 잃고 마음 둘 곳이 없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저러고 앉아 있다. 응? 그리고 이미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해적당 비슷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좀 파시즘 정당, 파시오 정당 비슷하게 돼갔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물랑케 하는 그런 정당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건 나치즘처럼 돼간다. 그래서 저도 저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견제를 하되 실제로 어떤 보수적 가치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건강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정당 해산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또 그걸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당 해산 제도라는 게 좀 무용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있는데 정당을 해산해봤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2, 제3의 또 다른 정당 만들면 그만이기 뚜껑 때문에. 갈아 끼우고 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을 늘리고 우리가 더 많이 포용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수가 정상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보수적 가치를 상당 부분 포용해서 정책에도 담아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극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 사람은 갈증이 풀리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우클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실용의 노선 중에 한 배경에는 그런 생각도 좀 깔려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이지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가치를 성장 전략이나 뭐 이런 국방 쪽 의원님의 진심을 제가 취재하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8차 변론 끝나면 조기 대선 거의 다가오는데 또 대선에서 역할이 또 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자주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 있을 때 그때가 모실게요. 제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훨씬 잘하시네요. 써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조언도 해드리고, 거기서 특히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성장 전략 이런 거는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또 이 철강, 뭐 석유화학, 그쵸. 그 산업위기 대응 지역, 또 에너지 믹스, 그죠? 예, 그다음 국가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 말씀 많이 드렸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때 한번 모시고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한번 제가 또 국회로 한번 찾아가거나 또 할게요. 아니면 좋습니다. 시위 때 그 우리 아스팔트에서 한번 이렇게 녹화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너무 어두워서. 이번에 그래도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죠. 의원님 덕분이죠. 저는 참 그분이 진짜 제대로 된 보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